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하반기 증시를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이야기에 관련돼서 이제 엔화라든지 위안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쪽에 대한 증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예측을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강의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국내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늘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갔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좀 밸류 체인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어떠한 좀 방향성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을 어떠한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반기 증시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국내 경제는 전반적인 이런 내용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망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 라인을 잡아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미국의 달러, 중국은 위안화, 일본은 엔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를 앞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책으로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80년대 들어서 부동산은 355%가량 상승을 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492%가량 상승을 하고, 오른 다음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의 반대말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벌써 30년이 지나갔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은 왜 30년 잃어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은 80년대 이전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봉이 한 1억이 넘어갈 정도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경기 호황이 엄청나게 왔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랬던 이유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준금리가 혼자서 많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최근 들어 많이 겪어보셨죠.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면은 다른 국가에 대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화폐 가치가 달러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미증시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냥 평상시에 경기가 그냥 고만고만할 때 그때 미국이 혼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가 비싸져요. 그러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제품들이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비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저 현상으로 일본 제품이 굉장히 값싸지는, 가격의 메리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일본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장인 정신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제품도 잘 만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제품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밈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토요타 같은 자동차도 크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가전제품들도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크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경기가 크게 호황이 되는 시작점이 돼요. 근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대국이죠.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또 미국과 좀 핵합의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점유율을 가만히 냅두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호텔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원래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진 않는데, 이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미국이 했던 조항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엔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자라는 합의를 합니다.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진행을 한 거겠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체결했다라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라자 합의를 체결이 되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면서 경기 호황이 나타났던 건데, 이 메리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경기가 소폭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일본은 금리를 또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렇게 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경기가 호황이 됐고 사회초년생들이 연봉이 뭐 1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는데 금리로, 저금리로 대출까지 해준대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저금리로 대출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과 개인들이 이걸로 뭔가 사업의 확장을 하거나 인프라를 키우거나 이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재테크를 하면서 일종의 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은행도 세계 글로벌 기업 상위권에 1위부터 3위까지가 일본 은행이 들어갈 정도로 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벌었던 이유가 이렇게 경기 호황이 나타났고, 이때는 뭐 부동산의 대출 총량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건만 보고 대출을 그냥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요. 내가 산 것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투자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다음 집을 사고, 이거 담보로 다음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총량제가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가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재테크 용도로 이제 사는 사람들밖에 없고,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수요가 너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거품이 희소성 때문에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일본 증시에 넣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니케이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가 뭔가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냥 시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서,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거품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대출이 싸니까 돈이 쏠려서 그래서 올라간 거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 욕구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재테크하고 집 그냥 대출 껴서 사면은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형성이 되고 있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 대한 일의 욕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가 집을 사지 않고, 큰 집을 사지 않고 작은 집으로, 큐브 같은 집, 조그만한 1인 가구를 사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겠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러다 일본이 망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고 대출 규제 총량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부동산을 급하게 팔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대출 총량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집을 새롭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집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는 대출을 껴서 산 집들인데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이자만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일본 은행들도 파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뿐만이 아니라 노후 파산이 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이 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소비라든지 이거를, 일에 대한 욕구를 한번 잃어버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무서움을 굉장히 많아지고, 좀 생산성 있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기보다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냥 지금의 행복 추구를 좀 즐겨야겠다라는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좀 유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가 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뭔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밈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비 욕구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물가랑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반대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인데,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 개인 같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좋아요, 디플레이션이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가가 하락을 하니까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내가 물가가 오르는 것보단 떨어지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쓰겠죠.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트북이 다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노트북이 있으면은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디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지금 이 노트북이 200만 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18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6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4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당장 급하지 않아서 안 사더라도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 사야겠다라고 소비 심리가 형성이 되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노트북이 있는데 내가 당장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200만 원인데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220으로 올라가고 240으로 올라가고 260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어차피 필요할 거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조금은 쌀 때 사자, 이렇게 해서 소비 욕구가 증가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동결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형성이 되면은 내 급여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소비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이게 일본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소비 물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소비 심리도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수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경제 하락이 나타났었던 사이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엔화도 굉장히 약세고요, 위안화도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세계 주요 기준 금리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중국에 대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3.15%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5.25%, 한국은 3.5%, 유럽은 4%, 일본만 유일하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예요. 그래서 이 엔화에 대한 약세의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는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환율은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게, 1달러를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달러를 구매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대로 안 좋은 차트다, 올라가는 게 안 좋은 차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위안 차트, 왼쪽이 위안 차트고요, 위안화, 오른쪽이 엔화 차트인데, 과거에는 6.3 위안으로 1달러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같은 기준에서는 7.25 위안이 필요한 거예요, 1달러를 사는데.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1달러를 살 수가 있으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눌렸지만 다시 한번 고점을 뚫냐, 마에 150엔화를 돌파를 하느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 현상이나 위안화 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지금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아까도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화폐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빅스텝까지 밟으면서 3.5%까지 기준금리를 따라왔어요. 근데 미국이 그래도 5%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에 대한 갭 차이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는 당연히 희소성이 더 높아지니까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다른 화폐, 다른 국가에 대한 화폐들은 달러보다 더 약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항상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달러가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 대한 자금들이 좀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행에서 국채를 보유액이 1년 만에 10년 만에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125조엔에서 잠시만요. 125조엔에서 556조엔으로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공격적인 매파적인 흐름에 불구하고 혼자서만 비둘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본이 엔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가 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랑 좀 반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네들도 아까도 금리를 3%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번에 0.1% 정도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이랑 큰 차이 없을 정도에 대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죠. 근데 위안화가 약세인 이유는 동남아랑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이번에 GDP 성장률이 5.2%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7% 이상이었어요, 항상 중국은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7%가 깨지면서 5%대로 내려오는 좀 굴욕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베트남에 대한 GDP 성장률보다도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이 5.2%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워낙 좀 GDP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있어서 5.2%가 나오는 거라서, 이 동남아랑 중국을 비교했을 때 잠정 추정치, 올해랑 올해 전망치, 작년 추정치랑 올해 전망치를 같이 합산해서 비교하게 되면은 중국은 8.4%가 나오고요, 베트남은 13.2%, 차이가 더 커졌죠.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필리핀이랑 인도네시아보다도 GDP 성장률이 낮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베트남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좀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중국은 성장이 더뎌지고 있으니까 화폐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위안화는 지금 소비 판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번 크게 봉쇄를 하고 나서, 봉쇄를 했을 때 소비 판매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오프닝을 하면 다시 살아날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소비 판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가계 저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40%가량을 넘어갈 정도로 가계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 봉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중국이 생각을 했던 게 정부에서는 이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을 하면은 보복 소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엽니다. 잠깐 좀 열까 싶다가도 소비 판매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축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봉쇄 때문에 묶여서 쓰고 싶은데 못 쓰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아까 GDP를 봤던 것처럼. 그러면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좀 덜 벌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기업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인력 감소입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방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갑자기 또 길바닥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 판매가 줄어들다 보니까 장사가 잠깐 되다가도 또 언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뭔가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받쳐줘야지만 좀 성장률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내수 경제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해야지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를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인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실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선택의 실패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봉쇄를 괜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비 심리가 안 살아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경기가 다 같이 글로벌로 좋아진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제재를 들어오고 있고 뭐 탈중국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억만장자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돈이 있더라도 내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지만 중국도 빠르게 또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동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차이점은 정부에 대한 엇갈린 선택 때문에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정부의 선택이고, 지금 위안화가 약세인 이유는 정부의 실패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무역이라든지 경상수지를 위협하고 있어요. 아까 일본이 경기 호황을 이뤘었던 그 사이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엔저 현상 때문에 좋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수출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마진율이 좀 줄더라도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경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엔저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과는 증시면으로는 좀 상반되는 흐름, 그리고 내수 경제로도 좀 상반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8년 만에 최저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엔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처음에 원달러 기준이 원화 기준으로 1446원까지 올랐을 때, 그때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다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1달러를 사는데 1달러를 만들려면은 1000원이면은 수익만 내면은 만들 수 있던 수익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1446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야지만 1달러가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적정선을 넘어가면서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엔화만 들고 있더라도,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내가 지금 매수해서 엔화를 그냥 환전해서 갖고 있어도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는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또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환전 보유액이 지금 1년 만에 4.8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들어서 엔테크를 엄청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한솔 같은 경우에서도 엔테크, 환테크에 대한 상품이 나올 정도로 엔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좀 여행지가 인기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선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일본 여행지고, 요새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제주도 갈 돈을 아껴서 차라리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더 싸고 또 많이 재밌게 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 물가만 비교해보더라도 도쿄가 원래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서울에서 택시 요금이 4,800원인 거를 도쿄에서는 기본 요금이 4,630원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는데 4,500원으로 서울에서 먹어야 되는데, 도쿄 가면은 4,120원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 현상 때문에 여행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일본에 가서 잠깐 쉬고 오자, 가까운 나라고 시차도 없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 타면 어차피 비슷한 시간 걸리는 거 그냥 편하게 일본 놀러 가서 이때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밈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주말에 유명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400팀이 오면은 거기에 80% 정도가 한국인 고객이라고 해요. 통계치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아까 중국에서 경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수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수 경제를 누가 살리고 있죠? 한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내수 경제를 알아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금리를 안 올리고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성장하게끔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오히려 엔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의 내수 경제 사이클을 한국 사람이든 뭐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막 실컷 쓰기 시작을 하면서 상권을 살려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일본 주식을 매수한 것만 해도 거의 한 440억 가량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통계치로 봤을 때. 그러면은 증시도 지금 누가 올려주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지금 상황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증시가 오르다 내리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냥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수 경제든 증시든 알아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주고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새롭게 정책을 모멘텀을 만들면서 흐름을 만들어 가야지만 성장 모멘텀이 생길 거고, 일본은 지금 다시 한번 경기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빠르게 가만히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 시기에서 좀 더 뭔가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이 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거나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하기가 유리한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관련주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친일 관련주잖아요. 일본이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국내 기업과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일 관련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쌍방울 뭐 이런 거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반일 테마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친일 테마 뭐 이런 거에 거의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관련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뭐가 있냐, 삼성전자가 일본에 3천억 가량의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프라 좀 엔저 현상을 통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끼기 위해서 인프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일본에 대한 인프라를 키우고 있는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들,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관련주가 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거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일본 기유테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22년도 10월 30일쯤에. 그래서 좀 친일 관련주로 일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관련주로는 한 요 정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좀 많이 없습니다. 막 상장 폐지된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일본 ETF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본 쪽에다가 내가 투자를 한다, 근데 일본에 기업에 대한 좀 정보력이 부족해서 내가 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일본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련주들만 잘 체크를 하셔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종목을 섞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ETF 상품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하셔도 일본은 아직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중국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되느냐. 중국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정책금리 인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물 금리가 내려갔고 이제 곧 1년물 금리도 내려갈 거라고 좀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안 좋았던 거는 좀 경기 부양 정책이 제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1%밖에 인하 안 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나타난 게, 얘네들은 지금 경기를 지금 당장 살릴 생각이 없구나, 의욕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투자 자금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바이코리아, 바이재팬 이쪽으로 투자금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부양 정책이 좀 기대감이 되고 있었는데 0.1% 꼴랑 내렸다, 이게 좀 악재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의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증시가 안 오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중국이 정책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막연하게 갑자기 자기들만 인하를 고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좀 인플레를 판단을 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5bp 두 번 올리냐,
아니면은 동결로 쭉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미국도 동결 한번 나오면 그 이상 안 올린다고 했어요, 작년에. 근데 갑자기 또 25bp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찬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종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끝이 오고 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을 올리던 지금 동결해서 쭉 가던, 일단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사실 없고요. 다만 동결이거나 아니면 두 번 더 올리거나 하더라도 끝이 난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끝이 나기 시작을 한다, 이게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동결에 대한 끝자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잡아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사이클도 결국에는 이제 이 동결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혼자서 인하를 하면서 세계 경제에 또 이제 좀 그런 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또 이제 제재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환한인형도 풀으면서 미국과에 대한 좀 중재 역할을 잘 해달라고 한국한테 얘기하는 것 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스탠스가 굉장히 약해졌다,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몸집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뭘 또 뒤통수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동결에 대한 스탠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중국도 본격적으로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거는 이제 외국 해외 기사인데, 판매 성장 둔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 성장 둔화가 나타난 거는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제부터 살려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 거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인센티브 확대 예정 나오는 기사들도 하나의 정책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탈중국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로 완벽하게 100% 탈중국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대부분의 이제 뭐 희귀광물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서 워낙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이거지. 중국을 진짜 완벽하게 탈피하자, 이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뭐 50년 100년 뒤에나 좀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됐을 때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중국 없이는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희귀광물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 많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아직까지는 무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부양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광물을 통해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아직 바닥을 한번 찍고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부양정책에 나오는 걸 좀 기다리면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성장을 할 때 여기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또 같이 힘받으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좀 기다리면서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중국과 일본은 그런 사이클을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탈중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이 거기에 대체국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좀 의존도를 좀 낮춘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체국을 누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매장량이 2위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에 대한 파이가 서서히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베트남도 토지가 좀 있고 히토류도 매장량이 많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1억 명에 대한 인구도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뭐 지금까지는 좀 후진국이다, 약간 성장이 더디다, 이런 이미지는 있어도 요즘에 GDP 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포지션으로는 또 베트남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또 패러다임 형성이 되면서 그걸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느냐, 그게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중요하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동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일본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이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인프라를 확대하는 기업들 투자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부양 정책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놓치지 말자,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둡시다. 그리고 탈중국에 대한 대체국 베트남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되는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1.3조를 투자를 해서 지금 생산량을 증가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베트남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지만 부각이 될 때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기회비용도 여러분들이 아끼실 수가 있다. 이거 좀 체크하시고, 관심 종목을 이런 거 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어디 가서 잘 안 알려주는 그런 관점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서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중요한 국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